반갑습니다.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역보험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무역보험에 대한 내용들, 대부분 이제 보험증권에 대한 내용이나 아니면 협회 적가약관에 대한 내용들을 역시 상세하게 좀 살펴봤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추정전손과 또한 공동훼손에 관련된 내용들 조금 더 상세하게 그 요건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그 요건들에 맞춰서 어떠한 과정으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우선은 해상손해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상손해에 대한 개념을 지속적으로 정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전손, 분손, 현실전손, 추정전손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항목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도식화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도 다 기억을 하고 계셔야 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실제로 무역영어 시험에서 여기 있는 것들을 개별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는 문제를 풀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관계를 지니고 어떠한 흐름 속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어떤 보험들이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겠죠. 자, 전체 해상손해 중에 역시 물적손해, 비용손해로 나누는데요. 자,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배상책임손해라는 것을 같이 넣어놨었습니다. 자, 배상책임손해라는 것은 선박 충돌 간의 손해배상 책임을 나타내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시험에서는 크게 언급을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원래 해상손해를 구분할 때는 물적손해와 비용손해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배상책임손해까지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자, 물적손해는 전손과 분손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전손은 현실전손과 추정전손, 분손은 단독훼손과 공동훼손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비용손해는 손해방지비용, 구조비, 특별비 등으로 이렇게 구분이 나누어집니다. 이 내용들 머릿속에 이 표를 딱 넣어 놓으시고 다음 내용 하나씩 좀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손, 토탈로스가 나오는데요. 전손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체 손해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상세하게 어떤 요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실전손, 액추얼 토탈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제 화물이 100% 손해를 입은 경우 혹은 그 점유가 아예 사라진 경우, 그러니까 점유라는 것은 이 화물을 내가 소유하고 있던 상황에서 이 화물의 소유가 아예 사라진 경우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현실전손은 4가지의 요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험 목적물이 완전히 파괴되어 멸실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destruction이라고 하는데요. 물리적으로, 피지컬적으로 destruction, 완전히 파괴가 돼서 100%의 화물이 전체 다 없어져 버린 거를 현실전손이라고 부릅니다. 가장 흔한 경우겠죠. 현실전손. 두 번째가 보험 목적물 본래의 성질을 상실한 경우. 자, 화물은 양육지, 즉 도착하는 곳에 도달을 했는데 실제로 이 화물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성질을 아예 없어진 거예요. 그 성질을 할 수 없도록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경우는 실제로 그 화물이 있으나 마나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현실 전손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보험 목적물이 박탈되어 회복 불능인 경우가 있습니다. 보험 목적물 자체가 아예 어떤 손아에서 떨어지거나 점유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되돌리려고 하는데 아예 이게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 다음에 나오는 추정전손에서는 회복은 가능하지만 그 가액이 실제로 수리를 해서 수선을 해서 고쳐서 드는 비용보다 적을 때, 그러니까 수리를 해서 드는 비용이 더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추정전손으로 볼 수 있는데요. 현실전손은 아예 이거를 회복조차 불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100% 다 없다라는 얘기와 동일한 거죠. 그리고 선박의 행방불명, missing of ship이라 그래서 선박이 아예 사라진 겁니다. 이럴 경우를 actual total loss, 현실 전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예 사라지거나 파괴가 됐거나 아니면 그 점유가 없어졌거나
본래의 성질을 아예 나타낼 수 없는 경우, 이럴 때를 현실정손, 100%다 손해를 입은 거다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추정전손입니다. Constructive Total Los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실상의 전손이 아니지만 법률상의 전손으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정당한 위부의 통지에 의해 사실상의 전손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일단은 사실상의 전손이 아니라 법률상의 전손이라는 뜻은 원래는 분손이지만 이 화물이 회복을 하기에 드는 비용이 너무나 커서 그 원래 목적물의 가액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거는 전손으로 봐야 한다라는 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법률상의 전손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추정 전손입니다. 자,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피보험 이익이 전손이 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는 경우 보험 사고에 의한 손해의 입증이 어렵거나 전손 여부가 확실하지 않더라도 편의상 피보험자에게 보상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즉 원래 전손이 될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고 또한 보험 사고에 의한 손해의 입증 자체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전손의 여부가 확실하진 않은데 실제로 이거는 거의 전손처럼 여겨지더라라고 할 때는 이렇게 처리를 해서 추정 전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추정 전손의 사유, 즉 요건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추정 전손이냐? 피보험자가 담보 위험으로 보험 목적물의 점유를 상실하여 회복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 이럴 때는 추정 전손이 됩니다. 보험 목적물의 점유 자체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회복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많은 경우가 바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보험 목적물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있는 경우인데 그 비용이 보험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거예요. 이거를 고치려고 봤더니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담보 위험으로 손상된 선박의 수리 비용이 선박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럴 때도 추정 전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거를 전손으로 봐달라 혹은 그런 법률적 행위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담보 위험으로 손상된 화물의 수선 비용과 목적지까지의 운반 비용이 도착 시에 화물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도 역시 추정 전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추정 전손을 볼 수 있는 사유 중에서도 특히나 두 번째 것을 좀 잘 기억을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험 목적물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에도 그 비용이 보험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제 많이 혼동을 하시는 게 뭐냐, 이 가액이라는 개념, 보험 가액이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이제 안 잡히신 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보험 가액이라는 건 어떤 거였죠? 보험을 평가하는 금액, 즉 시장의 가치라 그랬었죠. 이 보험의 목적물을 딱 뒀을 때 내가 보험 금액을 얼마로 설정했던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보험 가액, 원래 화물의 시장 가치액보다 이거를 고치는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럴 때는 이거는 추정 전손으로 봐야겠구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 실제 피보험자들이 고민을 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무엇이냐? 추정 전손인 경우니까 자, 명백한 분손이긴 한데 이거를 전손 보험금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추정 전손이니까. 원래 100만 원짜리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90% 손해를 봤으면 90만 원만 받게 되는 거죠. 내가 보험 금액을 보험 가액과 동일하게 전부 보험을 들어서 100만 원과 100만 원, 보험 가액 100만 원, 보험 금액 100만 원을 해놨다면 내가 90% 손해를 입으면 분손으로 비례 보상에 따라서 9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다시 그 원래 회복된 성질대로 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90만 원만 받고 10만 원은 포기하기 싫어서 어떻게 해요? 잔존물을 다 챙기고 이 손상된 것까지 다 챙겨서 보험자한테 넘겨주고 100만 원을 받고자 하는 게 바로 이 추정 전손입니다. 추정 전손. 그래서 추정 전손 같은 경우는 실제 피보험자들이 이거를 과연 내가 추정 전손으로 될 수 있을까 없을까의 여부를 이제 물론 스스로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가늠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통 추정전손이 생기면 보험자한테 찾아갑니다. 보험자한테 가서 내가 이러한 추정전손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내가 잔존물, 실제로 파손 입은 약 굉장히 높은 정도의 파손율을 나머지 잔존물과 함께 챙겨서 드릴 테니 전체 보험금을 다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죠. 그래서 그 작업을 우리가 위부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추정전손에서도 중요한 게 자, 이겁니다. 추정전손은 해상보험에서만 조금 유일하게 인정을 해요. 다른 어느 보험들을 살펴봐도 전손으로 추정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상보험에서만 유일하게 이 추정전손을 인정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그 추정전손을 인정하는 경우가 어떤 거고 도대체 인정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자, 보시면 해상사고는 그 사실을 증명하고 손해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는 육지상에서 벌어지거나 이제 이제 비행기를 통한 운송 중에 벌어지거나 하는 일들은 바닥에 떨어지면 그 사고의 명확성을 규명을 할 수가 있는데 해상사고 같은 경우는 바다라는 특수성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고의 정도, 즉 손해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이제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배가 침몰을 해서 바다로 빠져서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제 인양을 해서 들어 올릴 수는 있지만 그 과정에서 정확히 어떤 사고가 났고 언제쯤 시점에 침몰이 되었고 이런 것들을 규명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정전손을 인정해 줌으로써 실제로 어느 정도의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이게 다 손해를 입었다라고 좀 법률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사고 현장에 접근이 어렵거나 사고의 결과를 쉽게 확정 지을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역시나 바다라는 특수성, 해상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손해가 발생된 것을 조사하는 것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뿐더러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해상에서 사고가 나면 그거를 신고를 받고 바로 출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도착을 하게 되면 선박이 실제로 다른 지역으로 떠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그 사이에 어떤 다른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경우도 있고 다른 선박과의 또 충돌로 인해서 원래 사고의 경위를 밝혀내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 상당히 많이 어떤 특수성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상을 입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추정전손을 할 수 있게끔 좀 법률적으로 인정을 해주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추정전손이 성립되려면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 추정에 대한 의사합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험자는 너희 화물이 이렇게 추정전손이 아닌 것 같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근데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추정에 대한 실제로 우리가 사고를 봤을 때 추정을 했을 때 상당히 많은 양의 사고가 난 거다. 그러니까 추정전손이 된다. 추정전손으로 인정해달라. 전손으로 해달라 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의사합치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나 시간이 상당히 어렵고 오래 걸리기 때문에 추정전손은 조금 그 사실을 추정해내기가 어렵다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피보험자가 전손으로 추정한다는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를 합니다. 일단 나는 이거 전손으로 하겠다 통지하고 보험자가 이를 동의를 해줘야만 추정전손으로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자 입장에서는 보험료를 지급을 해야 되는데 보험금을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이 보험금을 지급할 때 그냥 대략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는 않겠죠. 실제로 사고가 난 만큼을 가지고 보험금을 지급을 해줄 텐데 이 추정의 사실, 전손으로 추정하는 이 추정전손의 사실이 어느 정도의 규모이고 어느 정도의 비용인지를 다 확인을 한 다음에 보험자가 통지한 내용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동의를 했을 때 추정전손 자체가 성립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피보험자가 손해를 전손으로 처리하겠다는 이러한 의사표시를 바로 위부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를 좀 잘 기억해 놓으셔야 될 텐데요. abandonment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위부는 이 추정전손을
확정을 받고 추정전손 처리를 이제 할 테니 보험자 당신이 전손 처리를 해주세요라고 그 잔존물과 보험의 목적물을 갖다가 다 주고 신청하는 것이 바로 이 위부입니다. 위부. 전손으로 처리를 받기 위한 거죠. 어차피 피보험자는 그 보험의 목적물을 갖고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거의 다 손상이 됐기 때문에. 고치는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전손으로 보험금을 다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요청이 바로 위부입니다. 위부. 자, 그렇다면 위부가 이제 어떤 것인가 잘 아셔야겠죠. 실제로 시험에서 추정전손, 위부,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대위까지 상당히 자주 출제됩니다. 자, 위부는 어벤던먼트고요.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추정전손은 위부를 수반하는 전손, 그리고 또한 위부는 추정전손이 성립되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추정전손은 반드시 위부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봤었죠. 근데 추정전손의 역시 요건도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이 추정전손이 된 상태에서 이제 위부를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위부는 추정전손이 성립되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이고요. 위부는 추정전손의 사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하고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위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추정전손의 사유가 발생을 했고 그 상황에서 피보험자가 보험 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을 시키고 그리고 전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위부라고 하죠. 자, 그다음 피보험자의 위부 표시를 보험자가 승낙을 하면, 자, 이 파트가 상당히 또 중요한데요. 위부를 한다고 해서 피보험자의 추정전손이 전부 다 전손으로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 실제로 위부를 한 다음에 보험자가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만 전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자가 만약에 거절을 했다 이러면은 그거는 분손으로 90%가 됐든 99%가 됐든 100%가 아니기 때문에 분손이죠. 부분손해. 그래서 부분손해로 처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정전손이 성립되려면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죠. 추정전손이 일단 되려면 보험자, 피보험자의 요건이 맞아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통지를 하고 보험자가 그것을 승인하면 추정전손이 되는데 그 추정전손이 된 다음에도 위부를 하려면 역시 뭐예요? 보험자의 승인을 피보험자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부는 어떤 행위다? 추정전손이 된 상태에서 이 추정전손인 상황, 실제로는 분손인 상황, 이 상황을 전손으로 보상받기 위해서 나머지 잔재물과 이런 것들을 다 챙겨서 보험자한테 넘겨주는 행위, 넘겨주면서 요청을 하는 행위를 전손을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를 바로 위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부는 보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에 박탈되고 회복 가능성이 없거나 또 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 목적물이 심하게 손상되어 수리 비용이 수리 완료 후에 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하다. 자, 이 얘기 많이 보셨죠? 추정전손의 요건이 완료가 되어 있어야 위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경우냐? 선박의 침몰, 행방불명, 선박수선 불가능, 선박이나 적하가 포획된 경우, 그리고 선박이나 적하가 관공서에 압수되어 6개월 이상 회복되지 않는 경우, 이때는 피보험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화물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전체 보험금을 다 받겠다라고 하는 행위가 바로 위부가 되겠습니다. 일단 위부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분손과 전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손에서도 추정전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이 추정전손에서 보험의 목적물이 실제로 회복하는 게 너무 비용이 크거나 원래의 목적물의 가액을 넘어설 때 보험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위부이고 위부는 이것을 보험자가 또 받아들여 줘야만 적용이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좀 해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일단 밑에 내용을 한번 볼게요. 피보험자의 요청에 의해서 위부를 서면으로 통지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통지를 해야 돼요. 서면으로 통지를 하면 자, 보험자가 yes를 하거나 no를 합니다. 근데 yes를 하게 되면 그것이 뭐 명시적이라는 거는 뭐 글을 적든지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를 하든지 아니면 묵시적인 행위, 굳이 이렇게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받아주는 어떤 행위를 한 경우, 이런 묵시적인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대위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no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인정이 안 되고 그냥 분손 처리만 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또 대위죠, 대위. 분명히 위부를 해서 신청을 해서 보험자가 오케이 위부하자 해서 또 위부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오케이, yes를 했을 때와 no를 했을 때의 위부가 이제 대위권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넘어가지느냐 이겁니다. 자, 대위라 그래서 subrogation이라고 하는데 자, 저 영어 단어도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보험자가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자, 위부를 통해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전손보험금을 다 줬어요. 이제 너 거 추정전손으로 인정을 해서 내가 전손 처리해 줄게 라고 해서 전손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멸실 또는 손상된 보험 목적물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졌던 소유권과 그리고 손해를 발생하게 한 과실이 있는 제3자에 대한 구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상의 효과에 의해서 대신 승계받는 것, 즉 보험자가 승계를 받는 것을 이 대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처음에 위부를 신청했습니다. 피보험자가. 내 화물이 회복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추정전손 처리가 되었고 이 전손보험금 내가 남은 화물들 다 챙겨가지고 잔재물을 다 드릴 테니까 잔존물을 다 챙겨 드릴 테니까 전손보험금을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케이를 하게 되면 전손보험금을 줬죠. 이 화물 전체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제 피보험자는 이 물건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어집니다. 대신에 yes를 하고 이 전체 화물에 대한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뭐예요? 이 화물에 대한 구상권, 실제로 이 화물이 이렇게 되기까지의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한 청구권이 본인한테 오는 거죠. 화물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전손보험금을 줬으니까. 그래서 이때 yes를 하면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no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신청한 만큼 분손 처리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위권이라는 거는 yes를 한 경우에 내가 전손보험금을 주고 화물을 사온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이제 내 화물이죠. 그럼 이 화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권한을 가진 것을 바로 대위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위는 잘 보세요. 전손보험금을 일단 지급을 해야 됩니다. 전손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 그 화물에 대한 권리를 내가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소유권 자체가 피보험자에서 아예 보험자로 넘어와야 됩니다. 그리고 제3자에 대해서 역시 구상청구권, 이 사고를 일으킨 상대방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법률상의 효과 또한 대신 내가 이제 승계를 받는 것을 대위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위권 자체는 실제로 보험자가 화물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 되겠고요. 추정전손 위부의 과정을 거쳐서 내가 전손보험금을 줬으니 이제 이 화물은 피보험자 너한테는 권한이 없고 나한테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물의 주인처럼 그 전손보험금을 준 거 있죠. 이걸 회수하기 위해서 또 다른 대상을 상대로 구상청구를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다시 그림을 보시면 자, 위부를 서면 통지했을 때 yes 하면은 보험자가 대위권을 획득하는 법률적인 어떤 권한을 획득하는 거고 no를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분손보험금을 주고 그게 99%가 됐든 99.9%가 됐든 그 보험금을 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보험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위가 어떤 것들이 또 있느냐 이걸 또 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보험 목적물에 대한 대위, 즉 잔존물 대위라는 게 있습니다. 보험 목적물에 대한 대위는 보험 사고의 결과, 잔존물이 있는 경우 그 잔존물을 취득할 수 있는 권한, 즉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100% 그 화물에 남은 것까지 전부 다 보험자가 가져오는 거죠, 권리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잔존물 대위라고 합니다. 실제로 보험사고가 발생해서 95% 손해를 입었다면 5%가 멀쩡하게 남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것까지 함께 청구하는 겁니다, 위부로. 100% 전손보험금을 달라고. 그래서 그 전손보험금을 주면서 예스를 했다면 잔존물 대위권까지 다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100% 화물의 권리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제3자에 대한 대위, 청구권이나 구상권 대위를 갖는 경우입니다. 피보험자가 제3자의 과실에 의해서 손실을 입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자, 우리가 보험을 처음에 배울 때 이거를 얘기했었어요. 보험 가액과 보험 금액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항상 그 보험 금액은 정해질 수 있어요. 초과해서, 보험 가액을 초과해서 정해질 수 있지만 실제로 보험자는 그 보험 가액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보험금을 지급했었죠. 그러니까 제3자에 대한 대위권을 가질 때도 보험자는 실제로 이 물건의 보험 가액만큼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자, 그리고 제3자의 대위는 주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의미합니다. 물건을 돈을 주고 사온 거죠, 보험자가. 전손보험금을 지급했으면 이제 그 화물은 보험자께 된 거죠. 그럼 이 보험자가 이 화물을 가지고 다른 손해를 끼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 이거를 바로 제3자에 대한 대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청구권이나 구상권이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다시 청구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너가 손해를 일으켰으니 보상금을 줘라, 손해배상금을 줘라 라는 식으로 청구하는 건데, 이런 권한을 가져오는 거, 그리고 하나는 잔존물 전체를 가져왔으니 화물 전체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오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대위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험에서 이 위부와 대위에 관한 과정, 그리고 위부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대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시험에서 조금 어려운 형태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딱 읽었을 때 이게 대위이긴 한데 왜 이렇게 이루어졌지? 라고 하는 조금 어려운 문제들도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정확하게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위부와 대위를 한번 사실 비교라기보다는 거의 한 절차상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부는 추정전손이 통용되는 해상보험에서만 인정이 됩니다. 요거 기억을 해두세요. 위부는 해상보험에만 있습니다. 그리고 추정전손을 성립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으로 전손의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법률적으로 추정전손은 뭐였어요? 분손이 아니라 당연히 전손이니까 전손으로 봐주는 법률적 요건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전손의 경우만 당연히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위부가 성립이 되면 보험자는 잔존물에 대한 일체 권리를 승계받는다. 위부가 성립했다라는 것은 전손보험금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가진 그 잔존물에 대한 모든 권리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다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체 권리를 승계받는다. 자, 그래서 이제 위부가 성립이 됐다라고 하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대위권이 생깁니다. 자, 대위는 해상보험을 포함한 모든 손해보험에 적용되는 원칙이다. 그러니까 위부 같은 경우는 해상보험에서만 인정이 되는데 대위권은 보험자가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어느 보험에서든지 다 통용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청구권의 대위는 손해 유형과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면 자동으로 승계가 된다. 청구권과 구상권에 대한 대위가 어떤 거였죠? 화물을 내가 가져왔으니 이제 이 화물에 대해서 손상을 끼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바로 청구권 대위였죠. 청구권 대위는 그래서 보험금을 지급하면, 전손보험금을 지급하면 다른 거 상관없이 자동으로 승계가 된다. 그리고 대위권은 보험금을 지급한 범위 내에서만 역시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손보험금을 지급한 한도 내에서만 지급을 받는 거지 다른 상대들 대상으로 중복적으로 막 대금을 많이 받거나 보험금을 많이 수령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위부가 성립이 되면 보험 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므로
대위권도 자동으로 승계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위부가 성립이 딱 되면 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가 보험자한테 딱 넘어가니까 자동적으로 대위권도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부를 할 때 전손보험금의 여부를 줄까 말까를 결정을 한 다음에 전손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대위권이 자동으로 생겨난다. 그래서 전손, 그리고 추정전손, 위부, 대위로 오는 이 과정, 이거를 좀 잘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분손입니다. 또 분손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살펴볼 텐데, 분손은 단독훼손과 공동훼손으로 좀 구분이 됩니다. 전손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전손에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전손이 아닌 거는 다 부분 손해인 거예요. 실제로 100% 손해가 아니고 99.9%의 손해더라도 엄밀히 말하면 당연히 분손이죠. 분손은 주로 선박의 파손, 화물의 일부 손실, 운임에 미치듯. 원래 이제 보험의 개념을 우리가 선박보험, 그리고 화물보험, 운임보험으로 구분을 했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선박의 일부 파손이라든가 화물의 일부 손실이라든가 운임의 일부 미취득 부분에 대해서 이 분손 처리가 되는 거죠. 분손보험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불특정 단독 훼손, 즉 ICC FPA 조건에서 담보하지 않는 손해들이 바로 불특정 단독 훼손을 분손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불특정한, 그냥 예기치 못했던 일반 분손을 저렇게 단독 훼손이란 말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독 훼손인데요. 일반적인 분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particular average라고 합니다. 보험 목적물의 일부 손해이며 피보험자가 단독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단독 훼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피보험자가 일부에 대해서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단독 훼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중요한 게 바로 이 공동 훼손입니다. General Average라고 부르죠. GA라고 시험에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공동의 안전을 위해 취해진 행위를 공동훼손 행위라고 하고, 공동훼손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공동훼손이라고 한다. 자, General Average, 공동의 안전을 위해서 취해진 행동입니다. 공동의 안전을 위해서 벌어진 행위, 이거에 대해서 발생한 손해를 공동훼손이라고 하고, 자, 공동훼손은 중요한 게 공동훼손의 발생 요건이 있습니다. 이래야만 공동훼손으로 인정을 받고 보험자에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것이냐? 공동의 위험에 처한 선박과 적하를 그 위험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일단 해야 됩니다. 그 상황이 절박하고 실제로 공동의 이익이 존재해야 되고 선장의 고의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죠. 자, 첫 번째는 당연히 고의적인 겁니다. 그 선장이 고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냥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공동의 손해를 끼칠 때는 합리적으로 취한 행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발생한 직접적인 희생 손해, 바다에 화물을 떨어뜨리거나 투하했다는 거, 아니면은 비용 손해, 그거를 하기 위한 구조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투입이 됐다면 비용 손해가 들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요건이 수립이 돼야 공동훼손이 인정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공동훼손 같은 경우는 판례적으로 봤을 때도 그 요건을 갖추는 게 상당히 까다롭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증명할 수 있다면 역시 공동훼손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요건들이 있다. 그래서 General Average, 공동훼손은 공동의 안전을 위해서 벌어진 고의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이례적인 사건에 대해서 한 행위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훼손에 관한 규칙으로 요크 엔트워프 규칙이 있는데요. 자, 공동훼손의 그 공동훼손 분담금을 정산하기 위한 규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한번. 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오늘날 공동훼손의 정산에 관한 국제규칙은 역시 1994로 개정된 요크 엔트워프 규칙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크 엔트워프 규칙이 제정되기 전까지 공동훼손에 대해서 세계 각국의 법과 관습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공동훼손을 어떻게 정산해야 하는지가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던 걸 정리하기 위해서 이 요크 엔트워프 규칙이 생겨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860년부터 공동훼손의 취급과 해석의 통일을 위한 움직임이 일기 시작하면서 1864년에 공동훼손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고 현재 이제 1994년 이 규칙을
적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크 엔터브 규칙은 여기 나오는 공동훼손의 내용이 아니면 사실 시험에서 언급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훼손과 연관된 규칙이라는 거, 딱 요거에 특정된 규칙이라는 거를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요크 엔터프 규칙입니다. 자, 그다음 전손과 분손의 내용을 살펴봤다면 이제 비용 손해에 대해서 내용을 좀 아셔야겠죠. 도대체 어떤 것들이 어떤 비용으로서 작용이 되고 어떤 것들이 뭐 구조비이고 특별비용이고 이런 것들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비입니다. 셀비지 차지라 그래서요. 자, 임의 구조와 계약 구조로 나뉩니다. 임의 구조는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 의무 없이 제3자가 임의로 보험 목적물의 구조를 위해 지출한 경비로 구조가 성공하여 경제적 가치를 회복한 경우 구조비를 지급하며 실제 손해액과 구조비의 합계가 보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이 된다. 자,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가 없는데 임의로 제3자가 임의로 보험 목적물의 구조를 위해서 지출했답니다. 지출을 했고 구조가 자 성공해야 됩니다. 성공을 해서 경제적 가치를 회복한 경우 구조비를 지급한답니다. 그리고 실제 손해액과 구조비의 합계가 역시 보험 금액을 넘지는 못하겠죠. 그 다음에 계약 구조는 Contract Salvage라고 하네요. 선장이 구조 선박과 구조 계약을 맺고 구조하는 경우로 계약 구조에 대해서는 구조비 보상이 안 되고 특별비용 혹은 공동훼손 비용으로 처리가 된다. 자, 계약 구조 같은 경우는 선장이 특정 항로에 대해서 계약을 맺은 거죠. 우리가 이런 위험에 빠졌을 때 그런 구조하는 팀을 두거나 아니면 계약을 맺어서 구조를 받는 거죠. 이럴 때 구조하는 경우로 계약 구조에 대해서는 구조비 보상이 안 되고요. 그리고 특별비용 혹은 공동훼손 비용으로 전체 비용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비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당연히 구조가 성공을 해서 경제적 가치가 회복이 됐을 때 그때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체계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제 구조비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판례나 이제 해상보험상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이 있죠. 이 사건이 너무 커서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어떤 구조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렇게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쉽게 구조를 하지 않을 수도 생길 수 있고요. 구조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구조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얼마만큼의 비용이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를 순간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구조비의 개념에서는 조금 보완될 것이 있다라고 많은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손해방지 비용입니다. 네, shoe labor charge인데요.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이 보험사고로 인한 손해의 방지나 경감을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손해방지 비용이라고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얘기죠. 보험사고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거를 딱 발생해 하려는 딱 전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지나 경감을 위해서. 이미 발생한 경우에도 경감시키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손해방지 비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비처럼 실제 손해방지 효과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선박에 불이 나서 선박에 불을 끄려고 여러 소화기나 장비들을 다 투입을 했어요. 그런데 불을 잡지 못하고 결국 구조선이 와서 우리를 구해줬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내가 한 손해방지의 효과는 없었죠. 크게. 물론 미비하게나마 있을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그 화재를 끄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손해방지를 한 거 자체만으로도 어때요? 손해방지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고 그 보험금을 지급을 해주는 겁니다. 담보 위험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만을 당연히 그 연관된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 화재를 예로 들었을 때는 그 화재만을 위해서 투입된 비용만 당연히 보상을 받는 거죠. 그리고 실제 손해와 손해방지 비용의 합계가 보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전액을 보상합니다. 자, 이 취지를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실제 손해하고 화물이 불에 탔어요. 예를 들어 지금 계속 얘기하는 이 사건에서 불에 탔습니다. 컨테이너. 근데 다른 컨테이너에 옮겨지는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장비를 투입하고 다른 여타 기기들을 썼어요. 자, 그러면은 실제 손해가 발생을 했고요. 컨테이너가 탔기 때문에. 그리고 손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 소화기라든가 장비를 다 사용을 했어요. 그럼 그 비용이 나왔겠죠. 근데 이 금액이 보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겠죠. 내가 든 보험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보험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죠?
실제 이 내가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을 어떻게 한 거예요? 줄이기 위해서 이 피보험자가 노력을 한 거죠. 손해를 방지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행동에 대해서만큼은 어떻게 하겠다. 보험 금액을 넘어서더라도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방지 비용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실성실의 원칙 그리고 이제 선의의 계약으로서 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이것을 손해방지 비용이라고 합니다. 앞서 봤던 구조비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회복 효과가 있어야 이것을 보험으로 인정을 해주고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을 해주는데 손해방지 비용 같은 경우는 구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액 안에서 보험금을 지급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비용은 파티큘러 차지라 그래서 피보험 목적물의 안전이나 보존을 위하여 피보험자에 의해 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지출된 것으로 공동훼손 비용이나 구조비 이외의 나머지를 다 그냥 특별비용이라고 부릅니다. 피보험자가 자신의 보험 목적물의 안전과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 자, 피보험자가 입증을 해야 될 텐데요. 실제로 컨테이너 화물 같은 거를 잘 고박을 하기 위해서 특수한 장치를 사용했다. 아니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기타 비용들이 존재한다라고 할 때는 보험 목적물의 안전과 보존을 위한 비용이니까요. 이때는 역시 피보험자가 특별 비용으로서 보험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자신의 행동에 따른 비용, 피보험자 스스로가 자신이 특별 비용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보험자 자신이 내가 이거를 화물을 손상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화물 손상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그리고 그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스스로 내가 이런 장비를 투입해서 이 화물들을 잘 고박을 한다면 더 좋겠다. 아니면 선박의 운항을 위해서 어떤 장치를 좀 추가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은 특별 비용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보험 목적물 자체의 물적 손해가 아니므로 단독 훼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독 훼손이라고 했을 때는 분손해의 한 종류로서 일반적인 부분 손해를 뜻하는데요. 보험 목적물 자체가 일단은 물적 손해가 아니므로 단독 훼손은 쳐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별비용 같은 경우는 화물에 대한 어떤 그 보상으로서 지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화물들을 어떻게 다루고 또 안전이나 보존을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는 거기 때문에 단독 훼손이나 이런 일반적인 물적 손해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실제 손해와 특별 비용의 합계가 보험 금액을 역시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앞서 살펴봤었던 구조비라든가 손해방지 비용 두 개가 차이가 있었죠. 구조비는 역시 이것처럼 보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하는 거였는데 손해방지 비용에서는 보험 금액을 초과해도 됐었죠. 근데 특별비용이 다시 한번 보험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상을 한다. 자, 그리고 긴급사태 발생 결과 지출하게 된 양육비, 창고료, 재선적비, 재포장비, 재운송비 등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특별비용이 된다. 그 다음에 책임손해로 충돌손해배상금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두 번째를 볼게요. 피보험 선박이 타선과 충돌로 피보험 선박 자체가 입게 된 물적 손해는 물론 그 충돌로 인한 상대 선박의 선주 및 그 화물의 화주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책임져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보험자가 담보해주는 손해를 바로 충돌손해배상금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시험에서 크게 등장하는 내용은 아닌데요. ICC 제3조의 쌍방과실 충돌 약관 및 선박보험, ITC 헐스 제8조 4분의 3 충돌손해배상 책임 약관에서 이것에 대해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책임손해, 즉 충돌손해배상금 같은 경우는요. 피보험 이익에 파생되어 발생하는 손해로 역시 물적 손해로는 보기가 어렵죠. 선박에 대한 보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출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일정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현실 전손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의 목적물에 관하여 그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양도하고 보험 금액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는 무엇인가?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사실상 쉬운 문제에 속하겠죠. 대놓고 어떻게 한 거예요? 실제로 현실 전손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현실 전손이 아닌 거는 뭐예요? 추정 전손밖에 없죠. 자, 추정 전손인데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의 목적물에 관하여 그가 가지는 일체의 권리를 보험자한테 다 양도를 했답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기는 거죠. 그리고 보험 금액의 전액을 청구하는 겁니다. 지금 권한이 아예 승계가 된 상태는 아니고 보험자한테 양도하고자 해서 전액의 보험금을 청구를 하는 과정이에요. 이거는 뭡니까? 위부 제도죠. 위부.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위부가 완료가 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위 제도로서 위부를 승인했을 때 바로 대위권을 가져가면서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이라든가 아니면은 실제 화물의 권리를 보험자가 가져가게 되는 이런 대위 제도가 적용이 되겠죠. 문제에서 얘기한 거는 뭐예요? 바로 위부 제도입니다. 위부. 자, 담보 제도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화물의 담보를 통해서 어떤 기타 여하 경제적 활동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공동훼손 제도는 뭐였죠? 공동의 이익을 위해, 공동의 안전을 위해서 일부 손해를 보고 이것들이 뭐 고의적인 행동이고 선장의 행동이면서 등등등 합리적인 행위여야 되는 이런 요건들을 가진 게 바로 공동훼손제도였죠. 자, 문제에서 얘기한 건 위부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위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자, 대위제도는 보험자가 보험의 목적 전부에 대한 전송금을 지불하였거나 분할된 전송금을 지불한 경우 보험자가 전송금이 지불된 보험의 목적에 잔존할 수 있을 피보험자의 이익을 승계하는 제도다 해서 위부와 대위를 구분을 잘 해 놓으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자, What is most suitable for the blank라고 그랬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가장 적합한 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죠. 자, 해석을 좀 밑에 볼게요. 첫 번째 이제 단어만 좀 보면 general average라는 말이 나오죠. 아, 공동훼손이구나. 일단은 문제에서 충분히 아시겠죠. 공동훼손은 고대로부터 원래 괄호죠. 괄호로 국제적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래서 general average is on internationally accepted. 땡땡으로 인정되어 왔다. 그래서 dating back to ancient time. 고대 시간으로부터 인정이 되어 왔다. 일단 한번 전체 내용을 볼게요. 두 번째 문장 해석을 보시면 근본적으로 해상운송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이해관계자들이 임박한 위험 및 손실로부터 모든 피보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화물 전부 또는 일부를 자발적으로 희생시킨 경우다. 자, 그래서 주요 단어들을 좀 보면 일단 세 번째 줄 가운데 보시면 voluntarily sacrifice라고 되어 있어요. 자발적으로 희생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보험의 종류 중에는 당연히 뭐예요? 제너럴 에버리지 공동훼손인데 자발적으로 희생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쭉 가보시면 맨 밑에 해석을 보시면 자신의 화물을 보호받은 이해관계자들은 손실을 입은 이해관계자에게 손실에 대해 배상하여 각자가 손실을 동등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맨 마지막을 볼게요. The interest, 그 이익에 대해서 saved, 지킨 거죠. 그리고 will reimbursement, 청구하는 겁니다. The interest suffering the loss so that each shares. 각각에 나눠서 그 suffering, 이자에 대한 분담을 하는 거고요. The loss equally, 손해에 대해서 동등하게 이자에 대한 분담을 한, 그 이익에 대한 분담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뭐겠어요? Principle of equality 해서 형평성의 원칙을 얘기합니다. 제너럴 에버리지, 공동훼손이 발생하면요, 어느 일부분에서 화물이 떨어져 나갔다고 하더라도 사실 그 화물을 통해서 지금 선박에 있는 전체 화물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이익을 얻은 거죠. 그러니까 그 선박에서 투입된 피보험자의 뭐 전부 또는 일부의 화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살아난 거기 때문에 전체가 동등하게 이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배분을 하자라는 겁니다. 이거를 형평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실제로 뭐 형평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우리 시험 공부를 할 때 등장을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너럴 레버리지 공동훼손이니까 이 공동훼손을 어떻게 하면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전체가 공동으로 같이 본 이익에 대해서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개념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답을 충분히 찾으실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Principle of Equality가 되겠습니다. 형평성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공동훼손의 구성 요건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에 공동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아닌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있어야 한다. 자, 공동훼손이 성립을 하려면 그냥 단순하게 물건을 희생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런 요건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자, 2번부터 한번 볼게요. 희생이나 비용이 타발적으로 발생된 것이어야 한다. 공동훼손은 뭐였어요? 자발적으로 발생한 것이어야 되는 거고요. 3번에 고의로 발생시킨 비용이나 희생이 피보험자 자신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자, 회피한다는 게 아니라 피보험자 자신의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그 손해를 감당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4번에 공동훼손 손해는 공동훼손 행위에 의한 간접적 손해가 아니라 직접적인 손해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공동의 희생손해나 비용손해는 굉장히 이례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공동훼손 분담금의 원천이 되는 공동훼손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역시 이런 문제들이 반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 들고 온 거죠. 1번에 통상적인 희생이나 비용이 아니라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2번에 보시면 희생이나 비용이 자발적으로 발생이 돼야 되고 고의로 발생시켜야 되고 희생이 합리적인 수준 이내에서 발생을 한 것이어야 되고, 또 하나 빠진 게 뭐가 있죠? 이례적인 행위로 발생한 희생이나 비용이 뭐예요? 직접적인 희생이나 비용 손해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훼손 분담금의 원천이 되는 공동훼손 성립할 때는 이례적인 희생이나 비용이어야 한다. 자, 이 문제가 더 훨씬 많았어요. 여러 회차를 통해서 여러 번 등장을 했었는데 제가 일부 두 문제만 들고 온 거고요. 실제로는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공동훼손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겠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고요. 자, 다음 공동훼손 비용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앞에서는 공동훼손의 요건에 대한 문제였고요. 여기서는 공동훼손 비용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볼게요. 인양 비용. 인양은 뭐예요? 배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는 거. 그리고 피난한 비용. 배가 어떠한 위험에 처했을 때 원래 항로를 벗어나서 다른 항구로 잠깐 이동을 한 거죠. 피난을 한 거죠. 그리고 임시 수리비도 역시 말 그대로 배에서 발생한 사고에서 임시로 수리를 하는 거. 자, 4번에 손해 방지 비용. 자, 손해 방지 비용은 우리가 어디에서 봤던 내용이죠? 손해 방지 비용은 비용 손해 파트에서 봤던 내용이죠. 구조비, 손해 방지 비용, 특별 비용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손해는 속하지 않습니다. 자, 밑에 내용을 보시면 손해 방지 비용은 보험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으로 비용 손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훼손 비용은 구조비, 피난항 비용, 임시 수리비, 대체 비용, 자금 조달 비용, 공동훼손 정상 비용 등이 해당이 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 인양비, 피난항 비용, 임시 수리비에 대한 내용을 물론 알면 좋겠지만 이 공동훼손 비용 손해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종류들을 다 기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딱 4번에서 손해방지 비용을 넣어 놓음으로써 내가 그 틀, 물적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방지 비용은 비용 손해에 해당하는 것이었다는 걸 기억하고 계시다면 충분히 문제에서 해당하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손해방지 비용뿐만 아니라 비용 손해에는 구조비, 손해방지 비용 그리고 특별비용 이렇게 있다는 거 같이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손해방지 비용이 만약에 문제에서 출제가 된다면, 그리고 그렇게 나온 적도 있지만 손해방지 비용은 실제로 보험 금액을 초과해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거. 구조비나 특별비용 같은 경우는 보험 금액에 내에서 지급 한도가 정해지지만 손해방지 비용은 실제로 그 손해를 방지하는 행위가 성공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그 비용 자체가
얼마가 발생하든 보험 금액을 초과해서도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손해방지 비용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자, 해상보험에서 물적 손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1번에 현실전손은 보험의 목적이 파괴된 경우 물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보험에 부보된 종류의 물품으로서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경우를 바로 현실전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2번에 추정전손은 현실전손은 아니지만 보험 목적물을 구조하기 위한 비용과 구조 후의 수리 비용이 보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여 경제적 전손이라고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이 된다. 자, 여기서 이렇게 표현했네요. 경제적 전손. 그러니까 법적 전손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를 추정전손이라고 보는 거죠. 자, 3번에 추정전손은 위부의 행위를 수반하게 되는데 보험 목적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위부가 가능하다. 자, 보험 목적물의 일부에 대해서도 위부가 가능하다. 자, 밑에 볼게요. 설명. 보험 목적물을 전손으로 처리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일부에 대해서는 위부의 행위가 당연히 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위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험자가 그 화물에 대한 권리를 다 사오고 전손보험금을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일부에 대해서만 위부를 요청한다? 당연히 승인이 안 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보험 목적물의 일부에 대해서는 위부가 불가능하다가 맞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번에 공동훼손이란 선박이나 화물이 해난에 직면했을 때, 굉장히 절박한 해난에 이제 직면했을 때 선박 및 화물을 위험으로부터 구조하기 위하여 선장이 임의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선박이나 화물의 일부를 희생시키거나 비용을 지출함으로써 발생한 분손을 말한다. 공동훼손은 단독훼손과 같이 분손의 개념에 속했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얘기, 3번만 추정전손에 대한 얘기로서 틀리게 됩니다. 자, 전체 보험에 대한 내용들 이제 쭉 정리가 좀 되셨을 건데요. 역시나 추정전손이나 아니면은 공동훼손에 대한 내용들 연계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니까요. 이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보험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적 손해와 비용 손해를 나누는 경계, 그리고 물적 손해와 비용 손해에 대한 각각의 내용들까지 역시 잘 이해하신다면 좋은 성적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금융개발원 강사 정문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